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도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고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으니까요. 4년 전 지방선거 참패를 더불어민주당에 그대로 돌려주며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박자한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지방선거 완승을 확신한 국민의힘 지도부. 승리를 확정지은 후보자 얼굴에 당선 스티커를 붙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안타까운 성적을 딛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약진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표 막판 초박빙 승부 끝에 경기지사를 내줬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 간신히 3곳만을 지켰던 참패가 불과 4년 만에 완승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를 내줬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을 되찾아왔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청 표심도 싹쓸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곳에서 승리하면서 의석수를 114개로 늘렸고 민주당은 169석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 낙선해 당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더 성찰하고 쇄신하는 마음으로 당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게 됐고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까지 휩쓸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후보들이 당선됐는지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먼저 선한빛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부터 볼까요? 수도권 3곳 중 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경기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개표 막판에 따돌리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선에 성공을 했고 인천에서는 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양당 모두 사활을 걸었던 중원 지역인 충청권은 이번에 이렇게 4곳 모두 다 국민의힘이 싹쓸었습니다. 충북은 김영환, 충남은 김태흠, 세종은 최민호, 대전은 이장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경북에서는 이철우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남구청장 출신인 김두겸 후보가 그리고 경남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에 호남과 제주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광주에선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강기정 후보가, 전남에서는 재선에 도전했던 김용록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전북에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던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오영훈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재보궐입니다. 7곳 중 국민의힘이 5곳을, 민주당이 2곳을 가져갔는데요. 대선 주자가 직접 출마를 해서 최대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분당갑은 안철수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은 김영선, 강원 원주갑에서는 박정하,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끝으로 제주을에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지사 개표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상황만큼이나 땀을 쥐게 만들었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벽 5시를 넘어 역전극을 펼쳤고 0.15%포인트,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준 역대 최소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성남에서도 다소 열세를 보인 게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0.6%포인트 앞서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김은혜 후보 캠프에선 환호성이 나왔고 김동연 후보 캠프는 침묵했습니다. 개표 내내 앞선 김은혜 후보는 새벽 2시쯤 당선 유력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격차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건 새벽 5시 32분쯤. 개표 시작 9시간여 만인데 이후 한 번도 재역전을 허락하지 않고 김은혜 후보를 0.15%포인트, 불과 8,900여 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 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보수 진영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를 얻으면서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지만 역풍이 불었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권력도 바뀌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22개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도의원 수도 78석으로 늘며 처음으로 여야 동수가 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은 번번이 민주당의 대부분인 서울시의회에 막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지 못하기도 했었죠. 민주당이 휩쓸었었던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초구 빼고는 몽땅 다 민주당 구청장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과반을 훌쩍 넘게 확보했으니 오 시장의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표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59%의 득표를 기록하며 39.2%를 얻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승리했습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재보선에 당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약자 돌봄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신속통합계획 등 약속했던 공약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역시 상생도시라고 하는 큰 제하에 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일색이었던 구청장과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초구 한 곳에 불과했던 국민의힘 구청장은 구로구와 강서구 등 17곳으로 늘어난 반면 민주당 구청장은 24곳에서 8곳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6석에 불과했던 시의회 역시 112석 가운데 76석을 확보하며 예산안 통과 등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10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36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오세훈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4년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중원 싸움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이 충남과 충북, 강원과 대전, 세종 5곳을 모두 석권한 건 16년 만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중원의 민심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전 의원, 충청북도에서 김용한 전 의원, 대전에서는 이장우 전 의원이 각각 당선됐는데 충청권을 석권한 것은 16년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세종시장에 당선된 최민호 후보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로 처음 당선됐습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자유선진당 출신의 유한식 초대시장에 이어
민주당 이춘희 시장이 줄곧 석권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새삼 겸손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최문순 지사가 3선을 지낸 강원지사 역시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탈환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좀 세술은 세부대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 중원에서의 보수의 승리는 이제가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 후보 출신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상처뿐인 생환, 한 명 살고 다 죽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민주당 텃밭이라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출마하면서 대신 전체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명에 가까운 후보를 상대로 고전하고 되레 민주당 지도부가 개항을 해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 됐으니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를 10.49%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유세 기간 내내 방탄용 출마라는 비난에 시달렸고 막판에는 김포공항 이전으로 여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이 점쳐졌지만 이재명만 살고 당은 죽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선거 참패의 책임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남 분당갑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희색이 가득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5년 만에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에 파란 불이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달성 군수의 나이는 40세,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 지역에서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화제의 인물들 정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대구 달성군. 이번에 군수에 당선된 최재훈 당선인은 만 40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이 됐습니다. 1981년생으로 서울대를 나온 최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만 32세 나이로 대구 시의원이 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달성군은 만 38세의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만 40세의 나이로 위로 아래로 세대를 아우르면서 소통하는 군수. 광주시의회 비례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제치면서 김용림 사회복지사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7년 만에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등 호남 지역에서 제2당에 올라섰습니다.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된 김종훈 전 민중당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으로 유일하게 단체장에 선출됐습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가 몰려 있어 노동자 표심이 당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자의 삶, 또 주민들의 삶 전반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성주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6표 차이로, 경북 영주시와 전남 여수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오늘 있었던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이번 지방선거, 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투표율이 정말 저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6일 지방선거 투표율 50.9%에 불과합니다. 네. 4년 전 선거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빠진 수치인데요. 네. 지난 2002년 48.9% 다음으로 가장 낮은 투표율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에 비해 승패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만큼 지지층 결집이 잘 되지 않는 점이 있겠고요. 네. 대선 직후 치러지게 돼 유권자의 관심이 비교적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는 37.7%에 불과했는데요. 4년 전에 비하면 21.5%포인트 낮고 3달 전 대선 때 투표율인 81.4%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치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나 당내 성추문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용이 이어진 데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겁니다. 네. 또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당연히 여기선 민주당이 될 텐데 이런 뭐 마음도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 각 정당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표심이 갈렸었잖아요. 네, 정확한 수치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간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2.4%포인트 높았는데요. 네. 이번 지선에서는 두 정당 지지율 격차가 32.2%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24.2%포인트 높게 나왔지만 어제는 무려 36.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이런 청년층의 뭐 역할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은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60대 이상 노년층에 비해 크게 뒤처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낮았다. 네, 그렇습니다. 40대까지는 평균을 밑도는 45% 이하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30%를 조금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반해 평균 투표율을 끌어올린 건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은 73.9%, 여성은 62.9%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투표율이 낮은 건 대부분 젊은이들 때문이었고 민주당에도 뭐 악재가 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이라는 지역주의 구도가 어쩔 수 없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가 관심사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대구와 경북에서 70% 후반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구, 경북 미래 50년 준비를 하고 민주당도 호남 세 곳에서 모두 70~8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 출마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75%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활력 있고 익사이팅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 올라간 반면에 강기정 후보와 김용록 전남지사 후보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비해 10%포인트가량 적게 득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5.18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광주 민심을 챙긴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의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를 챙긴 보람이 있겠네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들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존립 기반까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남지사 후보로 직접 출마했다가 4%를 얻는 데 그쳤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권수정 후보는 1.21%,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이정미 후보는 3.17%에 그쳤습니다.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8명에 그쳤는데요. 4년 전에 37명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그러게요. 정의당이 부진한 자리에 원외 진보정당인 진보당이 20명이나 당선시켰는데
대표단은 이러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내 3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의당의 고심이 당분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당의 쇄신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백길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은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정당 개혁 등을 추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꾸리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죠.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이 상받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의 채찍질로 알고 공약 이행에 나서겠다는 한편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당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표 막판 역전패를 당한 김은혜 후보에 대해 선전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 덕분에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도의회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위로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로 맞은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에 선거전에 복귀하면서 당의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지만 주요 경합지 대부분에서 패하고 이 후보만 사실상 혼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혁신 주체냐, 쇄신의 대상이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성하게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선거 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전해철 등 친문 진영에선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했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지사 승리를 앞세워 국민들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내 공방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8월 말 전당대회를 7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조기 전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당직자들이 이것저것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민주당은 내일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과 당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은 여소야대 국회에 눌려 있었죠. 이제 여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한 만큼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압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에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임기 초 상황을 딛고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과감히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장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국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 첫 일정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기업인 10여 명과 함께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현장을 찾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 패배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는 아쉽지만 대통령실이 개별 선거 결과를 평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새 도지사와 시장들과 이르면 이번 달 간담회를 열어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진압되질 않고 있습니다. 강풍이 멈추질 않고 켜켜이 쌓인 낙엽에서 발생하는 연기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로서 3일째를 맞았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북쪽으로 확산하면서 약 700헥타르를 태웠고 불길의 길이는 14km를 넘어섰습니다. 산불이 난 길목에는 대구와 경북, 충청권에 전기를 보내는 고압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세게 뻗쳐나간 화마는 송전탑 500m 앞에서 진압됐습니다. 산불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헬기에 의한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불살이 번져 나가면서 야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야산 주변에 있는 100여 가구 400여 명은 산불이 장기화하자 불안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완전 산이 전 불산이더라고요. 잠은 잘 수가 없죠. 집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물건 같은 거 옮길 수도 있지만 옮기도만 하고 답답한 마음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잦아들고 소방장비와 인력이 대거 투입된 만큼 오늘 중으로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밀양 불길을 잡기 위한 사투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50대가 넘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2,500명이 넘는 산림청 또 소방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감온도 50도도 넘지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소방동원령 1호를 2호로 상향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산림청 진화대원이 가파른 산길을 타고 올라 불길을 잡습니다. 속불을 제거하기 위해 갈고리로 나뭇잎 등을 긁어가며 밤새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가 투입됩니다.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는 진화 헬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흰 연기가 솟는 곳마다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휴식도 잠시, 대낮 현장에 또 투입된 소방대원. 불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두터운 방화복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악으로 버텨냅니다. 체온은 한 5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대형 산불을 빨리 진화를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난 3일간 동원된 진화 인력은 2,500여 명.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 장비도 5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청은 부족한 인력을 더 지원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발령됐던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2호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진화 인력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육군과 해병대 군병력도 대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진화 헬기는 군 헬기 3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육군 및 해병대 장병 590여 명이 투입해서 진화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도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함께 살던 남성을 친형 같던 사람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잠을 못 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 구급차와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 섭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차량에 옮깁니다. 싸움으로 얼굴을 많이 다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아침 8시 15분쯤. 한 50대 된 남자 같더라고. 색이 좋더라고요. 들것에 실려서 나온 사람이. 근데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 남성을 폭행한 건 친한 형과 동생 사이로 함께 살던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범행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서울 용산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직접 신고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알고 계시는군요. 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군주의 즉위 70주년을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영국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즉위 7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를 앞두고 축포를 쏘고 이렇게 시민들이 주변에서 텐트를 치며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이시죠? 네. 현지 시간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부터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파티 분위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들떠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럴 만도 한 게 이 플래티넘 주빌리는 영국 왕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의 전통 군사 퍼레이드부터 유명 가수 에드 시런의 노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절차로는 50주년 기념식 때 여왕이 탑승했던 황금마차가 20년 만에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마차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주한 영국 대사관이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아이돌 가수 블랙핑크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10주년도 아니고 70주년. 뭐 이건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대단하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장관 취임사. 뭐 취임사 쓰면은 경품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화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SNS인데요. 손글씨를 쓴 사람 가운데 당첨자를 뽑아서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아무 글씨나 쓰는 건 아니고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을 써야 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써보자는 취지도 좋고 법무부가 제시한 문구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 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보라고 이벤트를 하고 여기에 국민 세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품까지 내걸다 보니 정부 부처 SNS가 장관 개인 홍보 수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도 이번 사안을 알고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해 오늘부로 행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에게 보고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나 보죠. 어쨌든 뭐 정부 부처도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시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있더라고요. 네, 바로 테슬라 운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최근 임직원들에게 머스크가 직접 메일을 보냈는데요. 테슬라의 전 직원들은 매주 40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하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나는 테슬라 공장에서 자주 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뭐 꼰대 같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도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저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위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를 하긴 했는데 적용되는 게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요. 네. 오늘 당시 판단이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은 있지만 죄질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지적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다른 음주운전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법을 저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지 못한 누구누구 때문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뭡니까? 네, 호주의 한 대학 연구원이 연구팀이 호주 연안의 해초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넓은 해초밭에 어떤 종류의 해초들이 있는지 그 다양성을 이렇게 분석해 보려다가 이곳이 통째로 아예 하나의 개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게 하나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인 셈입니다. 아니, 얼마나 크길래 그렇습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일단 2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축구장 2만 개에 달하고요. 와. 제주도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라고요? 네. 연구진은 최초에 이 씨앗 하나가 최소 4,500년 동안 자라서 결국 현재의 모습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4,500년 동안 그냥 꾸준히 누가 보든 말든 열심히 혼자 자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거 오늘 브라질전 친선 경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나라 최고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잠시 후면 시작될 브라질전 축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고요.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위상을 높인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또 이 올해가 마침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에도 히딩크 전 감독, 그리고 2002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선수단과 함께 만찬을 가지고 친선 경기까지 관람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저 훈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픽뉴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선거 다음 날인 오늘은 489표 차로 재선에 실패한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에서도 지고 수사도 받게 된 겁니다. 오주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양호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 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각종 행사를 발굴해 개최하라고 지시한 뒤 행사에서 구정을 반복해 홍보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장이 오늘 휴가 내셨어요. 예, 아침이요. 지금 압수수색은 진행 중인가요? 예. 대검찰청은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당선인 48명, 보궐선거 당선인 3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검은 올 상반기 2차례의 선거로 수사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로 수사력을 입증해 검수안박 후속 작업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구글이 어제부터 아웃링크, 그러니까 구글 시스템 결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앱은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에 가까운 통행세를 걷겠다는 건데 소비자도 창작자도 얻는 건 없죠. 승자는 글로벌 공룡 구글뿐입니다. 포커스M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의 이용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휴대폰 앱에서는 12,500원이지만 PC 웹사이트에서는 1,900원으로 20%나 차이 납니다. 구글이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하면서 웹에서 결제하는 게 이처럼 더 싸졌습니다. 구글이 이달 1일부터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주요 웹툰과 음원, OTT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일부 플랫폼들은 높아진 수수료 부담에 분량 등을 줄이는 것까지 검토 중입니다. 결국 사업자들이 늘어난 요금만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거고요. 소비자 특성은 익숙한 그런 결제 방식을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창작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닷새 전에야 입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뒤늦게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할 경우, 이 경우는 여기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구글이 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명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이번 앱 수수료 정책으로 연간 4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2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로켓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핵 위협으로 응수하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을 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로켓을 포함한 추가 무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억 달러, 우리 돈 8,7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사거리가 최대 80km, 중거리 다연장 로켓을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y've given us their assurances that they're not going to use these systems for striking Russian territory, and we trust the Ukrainians will live up to those assurances.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건데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으로 충돌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입니다. Во-вторых, это является прямой провокацией, нацеленной на то, чтобы вовлечь Запад в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나아가 또다시 핵위협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의 위협에 응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원한 핵전력 기동훈련으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 미국 중심의 동맹국 연합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이 장기화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와 범위의 원숭이 두 창은 본 적이 없다. 미 백악관 글로벌 안보국장이 한 말입니다. 이미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 건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서부 아프리카를 벗어난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60건 이상의 원숭이 투창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동성 간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남성의 감염이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지만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yone can be infected with monkeypox if they have close physical contact with someone else who is infected. The situation is evolving, and we expect that more cases will continue to be found. 영국에서도 원숭이 두 창이 빠르게 퍼지며 감염 사례는 196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여성은 단 2건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190건을 분석한 자료에서 지역은 런던, 연령은 대부분 20살에서 49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1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감염자가 1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원숭이 두 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비풍토병 지역에선 사망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파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올 경우 병원의 격리병상에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격리병원에서 초기에 치료하며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현충일격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만 총기 관련 사고로 150명 이상이 숨진 미국. 이번엔 오클라호마주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이웃주인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8일 만입니다.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경찰들이 바삐 뛰어가고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건물 앞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는데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Right now, we have 4 civilians that are dead. We have 1 shooter that is dead. And right now, we believe that is self-inflicted. Officers have not been interviewed. 용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다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털사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행정부가 현지 관리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은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 뉴욕 버팔로 총기 사건 발생 18일 만으로 지난 1월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은 모두 12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칸의 영광을 아는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오는 29일 국내 관객을 만납니다. 박찬욱 감독은 오늘 열린 시사회에서 수상의 기쁨보다 한국 팬들이 어떻게 봐줄지가 더 긴장되고 또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로맨스 수사 영화 헤어질 결심. 오는 29일 한국 개봉을 앞두고 국내 팬들과 만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외국 영화제에서의 수상보다도 한국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 기존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영화라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감독님이 해오셨던 작품과의 결들이 또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느껴졌고 되게 담백한 톤도 비밀스러운 여인 설의 역할의 배우 탕웨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스타일 변신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就很喜欢，没有试过这样的自己，我觉得还蛮开心的，因为我喜欢在每一个不同的角色尝试不同的，希望挖掘出自己不同面吧。我很感谢导演。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미뤄지면서 본인 작품 중 후작업 완성도가 가장 높은 영화가 됐다고 밝힌 박찬욱 감독. 칸에서의 영광을 한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주요 기업들이 1,000조 원대의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았었죠. 이에 대한 화답일까요? 정부가 법인세 개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경제수장과 경제단체장의 회동입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새 정부의 기조로 밝힌 추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또 5%대 물가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복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가석방과 집행유예 중에 있어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재계의 건의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를 해서 전세 계약 시점부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향하며 달력이 넘어가자마자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나타나며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 강한 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더 오르는 곳이 많아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봉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대관령은 내일과 모레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렇듯 높은 기온의 대기 건조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인 경남 밀양에서도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따라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강한 자외선 속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광주는 한낮에 33도까지 오릅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며 20도 안팎의 한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간절한 비 소식은 주말 강원 북부 동해안부터 시작되겠고요. 휴일에는 영남 동해안에도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